정치쇼. 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내일이죠. 1년 전 촛불 집회가 시작된 날 꼭 1년 됐습니다. 평일 내내 그리고 그 고단한 일상을 보내고도 주말마다 광장에 나가 촛불을 켰던 개념 시민들, 친구들과 연인과 아이를 데리고 또 동료들과 함께 혼자서도 꿋꿋이, 혼자서도 잘해요. 그렇게 여러분들 시민들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입니다. 다 같이 축하합시다. 정치인들 그리고 정권을 잡은 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촛불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막중한 의무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행사는 오늘 광화문과 여의도 두 군데서 열립니다. 자, 103.5MHz 러브 FM SBS.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토요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 정치쇼 맞춤 영화 평론가 소개하겠습니다. 오동지는 영화 평론가. 아싸. 왜 오랜만에 듣는 느낌이 나죠?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만에. 그렇죠. 네. 아니 그런데 그래도 네. 그 사이에 요즘 바빠 보여요? 네. 그 사이사이에 제가 뭐 해외도 좀 나갔다 오고요. 네. 상파울로 갔다 왔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네. 아, 그런가요? 예. 네. 상파울로. 상세인트란 뜻이죠? 네. 그러니까 성바울. 성바울. 네, 그렇죠. 리오데자네이로는 리버 오브 제뉴어리. 1월의 강이라는. 1월의 강이요? 네, 도시 이름이. 리버 오브 제뉴어리. 네, 도시 이름이 1월의 강이에요. 예. 거기가 좀 브라질이 좀 운치가 있죠. 근데 사실 브라질이 문화가 발달한 나라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브라질 미술이 워낙 좀 강세죠. 어쨌든 ROJ라고 아세요? ROJ요? 네, 리버 오브 제뉴어리. 그 사이에 약어를 만드시고. 어쨌든 그 상파울로에서 한국영화제 하는데요. 예. 요즘 중남미에서 한국영화가 굉장히 핫합니다. 핫해. 네. 그래서 쿠바에서도 한국영화가 굉장히 인기고요.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고 브라질에서 한국 영화 굉장히 인기인데 케이팝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영화 자체가 워낙 좋아서 그렇죠. 재밌어요. 놀라운 거는 이제 이번에 상파울로 가니까 교민들이 보는 영화가 아니고요. 그 현지인들이 보는데요. 이 상파울로의 그 관객들이 예를 들면 박찬욱의 아가씨는 알려졌잖아요, 세계적으로. 홍상수 감독의 영화도 그렇고. 그런데 저한테 주로 물어보는 것이 왜 한국에서 곡성 같은 영화가 만들어졌느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이에 한국에서 많은 일이 있었다. 이상한 죽음도 있었고 아이들의 죽음도 있었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심령 영화, 오컬트 무비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곡성이 한국 사회의 그런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을 대변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곡성을 통해서 그런 한국 영화를 통해서 한국 이해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고 제가 새삼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국내에서 바쁜 일 없으세요? 제가 사실은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람 사는 세상 영화제라고 해서요. 사람 사는 세상 영화제. 네, 노무현재단에서 주최하는. 그러네요. 영화제. 사람 사는 세상 영화제. 네. 이번에 모토가 제가 내세운 영화제 슬로건이 영화는 정치다, 정치는 영화다. 우리한테 배운 거 거기가 써먹으면 어떡해요? 훔쳤죠. 네. 난 정치가 많이 들어간 거 어쨌든 좋아요. 어쨌든 9일부터 12일까지 좀 짧게 해요. 9일서부터 12일. 네. 12일까지 장소. 제가 서울국장이요. 서울 시내에 있는 서울국장. 예, 서울국장하고 독립영화 많이 하는. 거기 시네마테크도 있죠. 예. 네. 자,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영화.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 가져왔는데요. 빌리 킹 세기의 대결이라는 작품이고요. 아마 요즘은 테니스타가 나달? 네, 그렇죠. 라파엘 나달 최고인가요? 제가 스포츠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그렇죠. 나달이 인기가 제일 많죠. 그렇죠. 네. 지금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테니스. 아니죠. 달 이런 거 좋아해. 달. 근데 어쨌든 요 영화는 빌리 킹 워낙 이제 전설의 테니스타였었죠. 1970년대에
1970년대 제가 기억하는 테니스 선수 이 빌리진 킹 같은 여성 스타 말고도 뭐 지미 코너스도 있었고요. 예. 그렇죠. 네. 등등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어쨌든 이 영화는 빌리진 킹과 바비 릭스의 남녀 혼식 세계의 대결인 거지. 그 전까지는 이제 남자 테니스, 여자 테니스였는데 예. 요때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겨루는 요 싸움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매치가 되나요? 요걸 매치를 일부러 요때 한 겁니다. 요게 이제 그게 이 영화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예. 1973년이 배경이니까. 예. 73년이면 아마 이 시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닉슨이 하야할 때고 미국 정치가 굉장히 요동을 칠 때. 워터게이트 그렇죠. 사건. 72년에 워터게이트 사건. 예. 73년에 이제 하야하고 포드 등장하고 베트남전 다 접고 뭐 등등 했을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요동칠 때였고 이른바 이제 민권운동, 인권운동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페미니즘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활동을 할 텐데요. 여기서도 나옵니다만 우먼 레벨 같은 그 여성 진보적인 어떤 그런 잡지도 나오고요. 이 영화 속에서도 이렇게 그 얘기가 다뤄지는데 어쨌든 테니스계에서도 여성 운동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세기의 대결이라는 압축된 드라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마치 테니스 경기인 척 사실은 70년대의 미국의 사회상을 통해서 어쩌면 변화의 지점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끌고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게요. 정치가 인간을 변화시키는가. 그러니까 정치의 변화가 인간을 변화시키는가 아니면 인간이 정치를 변화시키는가. 그건 늘 화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빌리진 킹이라고 하는 29살의 여성 테니스 선수가 55세였거든요. 바비 릭스가요. 근데 사실 나이가 좀 제가 영화를 보면서 약간 바비 릭스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이게 방송 용어로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깨졌거든요. 그렇게 마치 테니스계의 무하마드 알리였었어요. 떠버리 바비 릭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체력도 좀 노쇠하고. 근데 원래는 이 사람이 상업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어서 빌리진 킹을 내세워서 자기가 대결을 벌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흥행이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빌리진 킹은 여성 운동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쇼비니즘적인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남성 우월적 발언, 뭐 여자는 부엌에 있어야 된다, 등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빌리진 킹을 자극해서 대결을 우리 정치인 중에서도 그런 발언하신 분 있잖아요. 대선 중 하나. 바비 릭스처럼 의도적인 상술이 뛰어난 머리가 뛰어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정치권에는 그냥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들을 지금 반면 교사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테니스 경기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재밌겠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테니스 경기의 룰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 테니스가 얼마나 오묘한 조합으로 경기가 이끌어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회상 특히 페미니즘 이런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테니스 경기라고 하는 도구를 썼다. 이게 얼마 전에 봤던 영화 I Can Speak를 통해서 그렇죠. 위안부를 얘기하고 스카웃을 통해서 광주항쟁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좀 우회적 접근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든 변화는 구체적인 어떤 사례로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70년대에 대해서 정치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사람들 귀에 안 들리는데요. 이런 구체적 에피소드. 그러니까 빌리진 킹이라는 여자가 테니스를 통해서 얼마나 미국의 바비 릭스하고의 대결을 통해서 바비 릭스예요? 네, 바비 릭스와의 대결을 통해서 얼마나 미국 사회의 그런 여성 운동의 어떤 그런 일단들을 만들어냈는가, 그 정점을 만들어냈는가, 그리고 실제로 미국 사회가 1973년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변화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재밌겠네요. 이 개봉한 영화예요? 지금 개봉합니다. 이번 다음 주에 개봉하죠. 그래서 제가 미리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똑같아요. 배우들이.
선수들하고 모습이. 할리우드 영화의 특징인 거죠. 할리우드 영화는 마치 그 대통령 역을 맡은 사람은 대통령을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기서 지금 엠마 스톤과 그리고 스티브 카렐이 맡았던 두 사람의 역할이 나중에 뒤에 그 백업 자료가 나오는데요. 사진 자료가 똑같아요. 생긴 것도. 그만큼 이 배우들의 그 분장 뭐 또 의상 이런 것들도 뛰어났지만 배우들이 그만큼 그 연기 자기가 맡았던 그 배역 속으로 얼마나 잘 들어갔으면 그 모습 그대로 싱크로율 100%를 보여주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굉장히 숨 쉴 틈 없는 시나리오가 꽉 짜인 영화를 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 보고 싶은데 벼랑하네. 그냥 나 목요일 날 바쁜데. 그러신가요? 금요일 날. 금요일은 더 바쁜데. 그러면 그냥 나중에 IPTV로 안 된다. 난 무시하니. 네, 극장에서 보셔야죠. 난 무시하니.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가 몰고 가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대단하고요. 이 영화는 마이 리틀 선샤인이라는 아주 주옥 같은 영화로 그 선댄스에서 주목을 받았던 남녀 공동 감독이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엠마 스톤이 실질적으로 근력을 키우고 테니스 훈련을 했다고요? 그렇죠. 네. 엠마 스톤이 나중에 빌리진 킹이 쓴 안경 그대로 쓰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빌리진 킹을 봤을 때 그 느낌 그 헤어스타일 등등이 제가 영화를 딱 시작할 때 모습을 보고 할리우드 얘네들은 정말 이런 것들을 맞추는데 아주 뛰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그런 장인 솜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네. 이 영화를 굳이 골라온 이유가 시대를 변화시키는. 네. 그러니까 1973년에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회가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2017년에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거든요. 촛불로 변했죠. 그러니까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변화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는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정점에서 그 터닝 포인트의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거나 도태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가 발전하는 것을 막는 행위가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변화의 어떤 중요한 지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그리고 함께 가는 것. 그렇죠. 사회를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면 그런 느낌이 확 와요. 지금 우리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 페미니즘을 반대하고 뭐 여자는 뭐 부엌에 있어야 된다는 등 이런 애나 키워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나와요. 백인 보수주의자들. 말씀하신 그 정치 지도자 꼭 봐야겠는데 제가 그분 핸드폰 번호 아니까요. 이 영화 소개할게요. 미국 가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영화 돌아왔나? 그렇죠. 이미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돌아왔죠. 근데 이런 영화 봐도 똑같은 소리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영화. 네, 주키퍼스 와이프는 지금 개봉 중이고요. 주키퍼스 와이프. 네. 주가 동물원이죠. 그러니까 동물원을 지키는 주키퍼스 와이프. 주키퍼스 와이프. 그러니까 맞다. 그렇게 발음해야 되나. 주키퍼스 와이프. 미국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주 하면 주 해야 돼요. 주. 참 주하면 정봉주인 줄 알아요. 주. 그 정봉주 아니에요? 술 한 잔 주세요. 그래서 동물원을 지키는 부인이죠. 이게 폴란드가 배경이고요. 폴란드 영화예요? 네. 합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주도했지만 배경은 이제 공간은 폴란드죠. 그래서 1941년 39년 41년 이때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시기인데 벌어질 때고 폴란드 침공 때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폴란드에서 동물원을 운영한 한 부부가 이제 침공당하고 동물원이 많이 파괴되고요. 폴란드를 히틀러가 침공함으로 인해서 유럽이 초긴장 상태로 들어가는. 폴란드로 가는 길이 신장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70%가 산악이지만 폴란드는 거의 평야거든요. 그래서 폴란드가 외세의 침공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탱크가 가기가 너무 좋은데요. 그냥 하루 거리로 가는 거죠. 그냥 쭉 진격해서 장악. 맞아요.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는 이제 그 워낙 독일 그 아리안족이 많아서 그 무혈 입성을 했고 폴란드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인가밖에 안 걸렸어요. 폴란드가 그리고 동유럽 가는 길목이잖아요. 여기를 점령하면 쭉쭉 갑니다. 쭉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치가 결국 모스크바까지 간 거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요즘
우리 젊은이들 말로 개폭망한 거죠. 예. 제가 곁다리 이런 말씀 하나 드리면요. 영화 배급 투자 배급을 하는 그 어떤 사장 분 중에 한 명이 그 액자로 자기 벽에 독일군이 모스크바를 침공하는 그 이 지표를 하나 그려놓고요. 그 밑으로 전사자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병력 수가 떨어지는 걸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실은 히틀러가 회군했어야 되거든요. 중간에 보급로가 끊기고 그리고 추위가 오고 러시아는 알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 추위인지 혹독한 추위가 오니까 이제 들어오면 다 얼어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들여 보냈잖아요. 모스크바까지. 그런데 거의 뭐 수십만이 죽었죠. 그렇죠. 그거를 사업자가 그걸 도표로 액자를 걸어놓고 있다는 것은 사업도 역시 회군할 때는 회군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어쨌든 그 정점인 2차 대전 때 얘기를 그리고 있고요. 이 주키퍼스 와이프가 주키퍼스 와이프가 이 망가진 동물원에 유태인들을 숨겨놨다가 도망시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역사 속에 실존했던 꽃발 영화네요. 이것도. 네, 그래서 두 영화 다 오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또 역사적 상황을 또 생각할 수 있는 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고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간도로 만주로 많이 나갔고 그랬죠. 그것을 숨겨주거나 탈출시켜준 수많은 익명의 민중들, 수많은 익명의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안동의 유명한 파라코 집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군 자금을 냈고. 네. 이 주키퍼스 와이프. 그냥 하는 대로 하세요. 원래 내가 주키퍼스 이래요. 그냥. 주키퍼스 와이프. 별걸 다 쫓아시려고 그래요. 주는 좋은데요. 그래도 느낌이. 주구나. 약간 유 발음이 나는군요. 네. 우와 유 사이. 수. 그 자음이 중요해요. 네. 수. 그 맨 첫 장면이요. 저 주인공이 여배우가 제시카 체스테인인데요. 미국에서 요즘 가장 뛰어난 여배우 중에 한 명인데 침실에 아이가 같이 사는데 그 동물원이니까 남편은 일찍부터 나가서 일을 하고요. 첫 장면 보면 아기 사자가 같이 자요. 그 침대에서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사자인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사자는 고양이잖아요. 그렇죠. 고양이니까 그런 게 너무 평화롭게 보여요. 그래서 평화와 전쟁과 그 사이에 일종의 패러독스 역설이네요. 그 전쟁 한가운데 평화로운 일상으로 시작하는. 그렇죠. 그리고 그 평화를 깨는 전쟁. 그거 보면 또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꾸 이제 전 유럽의 900만 유태인 중에 600만을 학살한 히틀러. 그렇죠. 네. 거꾸로 보면 지금도 이렇게 전술에 갖다 놔야 된다 등등 그러는데 전쟁을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이 영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재래식 전쟁 아니에요. 지금은 핵전쟁이거든요. 몰살 전쟁이에요. 그냥 인류가 끝. 그래서 자꾸 전쟁할 듯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전후 세대잖아요. 저는 60년대 초반 세대니까. 그래요? 그렇죠. 6.25 못 겪었어요? 겪지 않으셨잖아요. 책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전후 세대는 그 평화 모드나 반전 모드로 얘기하는데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요즘 보면 전쟁 얘기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해 못하는 말은 아닌데 너무 전쟁이 공포스러우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좀 보수 진영 사람들 만나면 좀 이해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해는 갈 건데. 그렇군요. 얼마 안 남았군요. 얼마 안 남으면 이해가 되는군요.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시네. 이 영화 어떻게 보면 여성판 쉰들러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키퍼스 와이프가요? 네. 쉰들러 리스트는 쉰들러가 숨겨준 유태인들을 공장 노동자로 취직시켜서 이렇게 피신시켜주는 얘기니까 꼭 봐야겠네요. 쉰들러 리스트 그리고 피아니스트라는 작품도 연상되실 겁니다. 종종 이렇게 과거의 작품 그 현대의 비극을 다룬 작품들을 보시면서 요즘 우리가 또 어떻게 지금의 정치와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 그 마음은 어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아주 오늘 둘 다 의미 있는 작품을 가져오셨어요. 평상시에는 또 의미 있는 작품을 가져오셨는데 오늘 더 의미 있는 좀 깜짝이야. 빌리진 킹. 평상시에는
쓸데없는 작품 가져왔다는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럼 저희가 그러려고 하셨죠? 아니요, 안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모시질 않아요. 동지는 집에 가고라 그러죠.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인사하시고요. 네. 제대로 인사하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자, 저는 2부에 돌아오는데요. 오늘 핵심이 변화의 바람이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스콜피언스의 윈드 오브 체인지 들으면서 2부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토요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과학과 정치가 만나는 시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자, 강원도 양구에서 오시지 않은 과학 전문 기자 강양구 기자. 네, 강양구입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과학을 안 좋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살면서 성향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과학이 좋더라고. 아니 그게 머리가 크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닐 적에 머리가 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오호. 수학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과거 나왔잖아요. 과거. 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수학에 흥미를 못 느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수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들여다보면은 아니, 왜 내가 그때 이 원리, 이 재미를 느끼지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가끔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약간 늦어졌던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봉도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이제 뭔가 다른데 신경을 너무 많이 갔었던 거죠. 네. 뒷골모습 끔 씹느라고. 그래서 그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이 그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막 선행학습 엄청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 죽음도 선행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선행학습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은 흥미를 느끼는 머리의 크기가 있고 때가 있는데 맞아요. 선행학습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그런 재미를 느낄 법한 아이들한테 이제 선행학습 때문에 그 재미를 못 느끼게 하는. 뇌의 자연적인 발전을 저해하거나 인위적으로 틀어놓으니까 네, 네. 정상적인 발전이 안 되는 거죠. 네. 영어, 수학, 국어 잘해봐야 네. 세상 나가고 사는데 별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들 지방대 다니거든요. 걱정하네요. 왜냐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교육 전문가들 루소가 에밀에서 그런 얘기한 건 아니지만 교육 전문가들 이런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다. 맞습니다. 자기만의 분야가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파악하는 일. 맞아요. 어느 네. 곳에 열정이 네. 있는지 열정을 있는 잠재된 있는 열정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왜 온 국민이 다 영어를 잘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온 국민 수학을 왜 다 잘해야 그러니까 되죠? 그러려면은 진짜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좀 권장을 해주고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지 남들이 다 하는 거 따라서 하는 게 맞아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 문제 얘기해야 돼. 오늘 얘기 시작해 볼까요? 예. 아직 안 끝났나? 우리 오늘 네. 얘기. 지금 PD님 지금 쌍심지 지금 누구? 앞에 지금 계시잖아요. PD? You fire.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You fire. 너는 불꽃. 네. 예, you fire. 너는 불꽃. 네. 우리 트럼프처럼 할 필요 없어요. 네, 네. 강양구 기자님, you fire. 네. 당신은 불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부터. 흔히 이제 의사들이나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 로세토 미스터리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로세토 미스터리. 네, 이 로세토라는 곳은 미국의 이제 작은 마을 이름인데요. 예. 20세기 초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정착한 곳이에요. 근데 예. 1960년대에 예. 이제 몇몇 의사들이 이 로세토 마을에 신기한 일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어허. 똑같은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정착한 인근의 마을과 비교를 했을 때도 예. 유독 심장병 사망자 수가 적은 거예요. 그 마을만. 엽기 드라마인 줄 알고 놀래 무서워. 징징징징 그러면서 무서운 얘기가 되는 줄 알았더니 좋은 얘기네. 네, 미담으로 가네. 네, 심장병 사망자 수가 적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마을 사람들이 술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유독 마른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예. 술도 많이 하고 담배도 즐기고 또 먹을 걸 좋아하니까 비만인 사람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정착한 인근 마을과 비교했을 때도 심장병 사망자 수가 적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의사들이 이제 그 원인을 찾기 시작을 했던 거죠. 예. 그랬더니 그냥 그 마을은 그런 겁니다.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약간 좀 지금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지만은 이상형처럼 생각하는 되게 인심 좋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돈독한 시골 마을. 예. 그 로세토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동막골? 네, 그런 거죠. 동막골. 저도 방금 머릿속에 예. 동막골 생각했었거든요. 예. 빨리 먼저 넣는 놈이 임자예요. 예, 그런데 예. 이 로세토라는 마을이 그렇게 심장병 사망자 수가 적더니 예. 그래서 의사들이 계속 추적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심장병 사망자 수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다른 곳이랑 별로 차이점이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직도 그 원인을 찾지를 못했어요. 도대체 로세토 사람들이 왜 1960년대 중반까지는 심장병 사망자 수가 유독 줄었다가 예. 그 이후에는 높아졌을까? 근데 유추를 해보자면은 그 이후에 로세토 마을이 인심 없는 마을이 되어버렸어요. 젊은 사람들을 떠나고 이른바 이제 외부와의 교류가 빈번해지니까 이제 인심도 좀 더 각박해지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떠나서 안 돌아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곳이랑 별로 차이점이 없는 곳이 되었고 그러자마자 이제 심장병 사망자 수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심지어는 다른 곳보다 추월하는 단계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많은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도대체 1960년대 중반까지 로세토 마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1960년대 중반까지 그 이제 이유를 이제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스웨덴의 노보르텐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산간 벽지로 이제 제가 이제 공간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거 다 하시네요. 예, 그 스웨덴 과학자다워 역시. 예, 스웨덴 최북단 지역에 이제 노르보텐이라는 지역이 스웨덴은 있는데 들어갔어. 스웨덴은 처음 들어보네요. 그 스웨덴의 그 노르보텐이라는 노르보텐 지역이 로세토에서 노르보텐으로. 그리고 노르보텐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1800년대에 기근과 풍년이 계속 몇 년 주기로 번갈아 가면서 막 있었던 거예요. 19세기에. 1800년에 기근, 1801년에 풍작, 1812년에 기근, 1822년에 풍작, 1828년에 풍작, 1930년 기근. 어떻게 한 마을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이제 그 19세기의 그 시점에 이제 기후 변화가 약간 요동쳤다라는 증거가 있거든요. 그런 기근과 풍작의 콜라보. 네, 맞습니다. 어떤 때는 기근, 어떤 때는 풍작. 그런데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다 독실한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어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제 죽고 언제 태어나고 누구랑 결혼했고 등등이 다 그 교회에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재밌네. 예, 이 역사학자들이랑 의사들이 말 그대로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제 들여다본 거예요. 들여다봤더니 놀랍게도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성장기에 폭식이나 굶주림을 심하게 겪었던 사람의 자손이 건강이 특별히 더 좋거나 좋지 않거나 하는 증상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사춘기 때 기근이요. 엄청나게 심한 기근을 겪었어요. 흉작 그러니까 흉작을 겪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흉작을 겪었어요. 혹은 뭐 할머니가 이제 그 어렸을 때 뭐 7살 뭐 6살 이랬을 때 계속 굶다가 갑자기 풍년이 들어가지고 한 해 정도 폭식을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들의 건강 상태가 아니라 그런 경험을 했던 그 자손의 건강 상태에 뭔가 비슷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된 겁니다. 후천적 환경이 DNA화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후천적 환경이 세포 구조를 바꿔나가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상식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 몸속의 유전자가 아버지로부터 절반, 어머니로부터의 절반 얻어서 이제 유전자가 결정이 되잖아요. 유전자는 그리고 선천적이고. 유전자는 선천적인 타고난다. 거죠. 타고난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궁금했었냐면은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거든요. 예. 근데 헤어져서 서로 다른 지구에 다른 곳에 헤어져서 살면 다른 곳에 살면은 한 30년 후에 만나 보면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살면서 네. 지금 이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네. 왜냐면 전 개인적으로 진짜로 머리도 안 좋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열심히 하는 DNA 구조는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머리도 좋아지는 것 같고. 네. 아, 이게 바뀌는 것 같아, 진짜. 저 PD가 막.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걸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창피해. 아니, 그러면서. 창피한 게 46년 만의 일이다. 아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유전자가 똑같은 쌍둥이는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네. 저렇게 달라질까를 궁금해 했었는데 이제 이 노르보텐의 기록을 염두에 두고서 과학자들이 이런 식의 가설을 세운 거죠. 어쩌면은 이 조상의 특정한 시기에 조상이 겪었던 극심한 스트레스나 혹은 기근이나 혹은 갑작스러운 폭식 같은 그런 경험들이 유전자를 어떤 식으로든 변형을 시키고 그 변형된 유전자의 흔적이 아들 혹은 손자에게도 전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조사를 해봤네. 계속해서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 오드리 헵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 그 깡마른 체형의 로마의 휠. 많은 남성들의 이제 그 연인이자 마음속의 연인이잖아요. 근데 이 오드리 헵번이 마른 이유가 있어요. 오드리 헵번이 깡마른 이유가 있는데 오드리 헵번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봉쇄하면서 1944년 겨울부터 1945년 봄까지 6개월 동안 몇만 명 정도가 굶어 죽는 혹독한 기근을 겪어야 했거든요. 그 기근의 생존자가 바로 오드리 헵번이에요. 본인 자신? 네. 그 성장기의 그 생존기를 이제 그 엄청난 기근을 겪고 나서 오드리 헵번은 생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 깡 마른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못 먹어서 그렇게 깡 마른 거고요. 그리고 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오드리 헵번에 이제 주목을 했던 건 뭐냐면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잠깐 그렇게 굶어 죽을 정도의 대기근을 겪고 나서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잖아요. 전후에는. 그리고 당연히 보건의료의 시스템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장착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대기근 때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가고 그리고 또 그들의 자손들이 어떤 삶을 어떤 건강 상태로 살아나갈지에 대해서 쭉 추적을 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대기근 때 생존했었던 사람들도 평생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아들, 딸 또 그 손자, 손녀들한테까지도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노르보텐 사례랑 이제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이 이런 일들을 일으킬까를 생각을 했더니 발견을 한 겁니다. 그걸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후성 뒤에 생성되는 유전적인 것에 대한 학문. 내가 머리가 유전학. 좋아지는 거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네. 전혀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영어로는 잠깐만 부끄러우시네 오늘. 영어로는 에피제네틱스라고 그러는데 그 에피가 에필로그 할 때 에피예요. 에피. 후기. 프롤로그 하게 되면 미리 보는 거고. 프로 하게 되면 비포 뜻이 아니에요. 에피 하게 되면 애프터 뜻이고. 애프터 유전학.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유전자가 변화가 생겨가지고 생겨나온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들여다보는 걸 후성 유전학, 영어로는 에피제네틱스. 젠 하게 되면 유전이니까. 근데 에피제네틱스가 아니라 에피제네틱스. 네네. 발음은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꾸 부끄러우시네 오늘. 아무튼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는 건 전혀 관계없어요. 그걸 봤더니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막판에 이제
그 이유를 어떻게 이제 과학자들은 설명을 하냐면은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한 벌이 우리 몸속에 있는 건 맞아요. 한 벌이 있다. 한 벌이 있는데 뭐냐면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거나 그러면은 켜져야 할 유전자가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야 할 유전자가 켜지는 거고. 뭔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감은 오네. 네, 감은 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또 가을인데 감이 와야죠. 예, 유전자가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 한 벌이 켜지고 꺼지면서 우리가 성장도 하고 뭔가 이제 뭐 얼굴 모양도 변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고 뭐 살도 찌기도 하고 살이 마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표현이 되는데 어떤 시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스트레스는 뭐 영양 상태일 수도 있겠고 진짜로 말 그대로 회사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끔찍한 경험, 전쟁 경험, 트라우마 그러잖아요. 트라우마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은 애초에 꺼졌어야 될 유전자가 켜져 버리고 켜졌어야 될 유전자가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꺼져버리는 겁니다. 트라우마는 후성 유전자를 만들어서 그 이후의 자손들에게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꺼지고 켜지는 현상 때문에 그 경험을 한 당사자의 건강 상태나 혹은 심리 상태가 여러 가지로 변할 뿐만 아니라 그 꺼지고 켜진 상태의 유전자가 후손에게도 그대로 꺼지고 켜진 채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 맞네요. 100%, 그렇죠. 100%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꺼지고 켜진 상태에서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만약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가 없었으면 다 켜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어떤 건 켜지고 어떤 건 꺼진 게 좀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전달이 되는데 내가 부모에게 타고난 그 유전자 그대로 후손에게 가는데 중간에 강력한 경험 예를 들어 제가 감옥을 갔다 왔다든지 맞습니다. 엄청난 트라우마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 감옥에 갔던 건 엄청난 희망이었거든요. 네네. 어둠의 끝은 희망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정신분열증, 우울증, 류머티스 관절염까지, 당뇨, 심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등등의 지금 우리 현대인을 괴롭히는 상당수의 그런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질환의 원인이 바로 이 후천적 강력한 경험, 부모나 혹은 자신, 혹은 할아버지 그런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짐작을 하고 지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런 연구도 진행하는데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그 나쁜 독성 물질을 흡입한 사람들도 폐가 망가져가지고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의 그런 이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한 분들이 혹시 자손을 낳았을 때 그 자손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낳지 않을지를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고 있는 거죠. 야, 근데 이게 진짜 설득이 되는 게 우리 조상이 삼봉 정도전이거든요. 이방원과의 권력 투쟁에서 패하잖아요. 그러면서 죽임을 당하는데 아주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게 유전자로 600년 뒤에 저한테 유전자가 와서 정의로운 유전자로 살아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왜 웃어요? 아닙니다. 오늘 참 부끄러워지네. 그래서. 아니 근데 우스개 얘기지만 그런 유전자가 그때의 강력한 충격으로 그 후손들에게 만들어져서 켜진 채로 혹은 꺼진 채로. 근데 이제 후성 유전학에 의해서 바뀐 유전자가 이제 몇 대까지 지속이 되는지. 그건 입증이 안 됐죠. 그건 아직 입증이 안 된 거죠. 일단 600년까지 제가 정의의 유전자는 켜져 있고 불의 유전자는 꺼져 있는 걸 보니까 600년은 가네. 네,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PD가 쳐다보니까 더 부끄러워지네. 이렇게 후성 유전하게 뜨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내용으로 돌아가자면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미스터리, 이 로세토 마을의 미스터리도 그 원인이 어쩌면 후성 유전학 때문이었을지 모르겠구나. 에피제네틱스.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로세토 마을 주민들이 살았을 때는 여러 가지 심장병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켜지지 않을 정도로 억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런 환경이 바뀌어 버리면서 이제 그 억제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켜지면서 이제 다른 지역과는 별로 차별점이 없게끔 심장병 환자들이 늘어났다라는 이제 결론 혹은 가설을 이제 세울 수가 또 있는 거죠. 오늘 주제는 후성 유전학인데 네. 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긍정적인 유전자가 켜져서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의 자손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봉주의 정치쇼를 들어야 된다.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즐겁게 정치를 바라보고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 직원들한테 주면 안 되고 그렇죠. 아니 갑질하면 안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정치쇼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진짜 갑질하고 직장에서 갑질하고 거래처한테 갑질하고 그러면은 그게 상대방한테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지만은 상대방의 후손들한테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갑질하는 사람은 매국노다, 반역자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도 되네요. 어떻게 보면은. 결론이 아름다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 딱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 야, 그러니까 태교라고 하는 게 이게 네. 또 형성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어렸을 때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성들은 그 중에서도 10살 미만일 때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남성은 이상하게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정도. 10대 초반. 알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를 주지 마라. 부모님들, 된다. 어르신들, 그다음 어른들 꼰대짓 하지 말고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네. 사랑하라. 왜냐하면 기뻐하라, 그게 감사하라. 아이들한테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은 우리 사회. 손자, 손녀 더 나아서 우리 사회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오늘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학을 잘 이해하는 MC 잘 못 봤죠? 못 봤습니다. 예, 이건 후천적 후성 유전자로 인해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 같아요. 어디 가서 또 그 제네틱스를 또 제네틱스. 자, 강영구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월요일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 땡큐 피스 코리아. 바비릭스예요? 네네. 바비릭스와의 대결을 통해서 얼마나 그 미국 사회의 그런 여성 운동의 어떤 그런 일단들을 만들어냈는가, 그 정점을 만들어냈는가, 그리고 실제로 미국 사회가 1973년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변화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네. 재밌겠네요. 이 개봉한 영화예요? 지금 개봉합니다. 네. 이번 다음 주에 개봉하죠. 네. 그래서 제가 미리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똑같아요. 배우들이 선수들하고 모습이. 할리우드 영화의 특징인 거죠. 할리우드 영화는 마치 그 대통령 역을 맡은 사람은 대통령을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기서 지금 엠마 스톤과 그리고 스티브 카렐이 맡았던 두 사람의 역할이 나중에 뒤에 그 백업 자료가 나오는데요. 사진 자료가 똑같아요. 생긴 것도. 그만큼 배우들의 그 분장, 또 의상 이런 것들도 뛰어났지만 배우들이 그만큼 그 연기, 자기가 맡았던 그 배역 속으로 얼마나 잘 들어갔으면 그 모습 그대로 싱크로율 100%를 보여주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굉장히 숨 쉴 틈 없는 시나리오가 꽉 짜인 영화를 본 듯한 느낌이죠. 그래 보고 싶은데 벼랑하네. 그냥 나 목요일날 바쁜데. 그러신가요? 금요일날. 금요일은 더 바쁜데. 그러면 그냥 나중에 IPTV로 안 된다. 난 무시하니. 네, 극장에서 보셔야죠. 난 무시하니.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가 몰고 가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대단하고요. 이 영화는 마이 리틀 선샤인이라는 아주 주옥 같은 영화로 그 선댄스에서 주목을 받았던 남녀 공동 감독이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엠마 스톤이 실질적으로 근력을 키우고 테니스 훈련을 했다고요? 그렇죠. 네. 엠마 스톤이 나중에 빌리진 킹이 쓴 안경 그대로 쓰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빌리진 킹을 봤을 때 그 느낌, 그 헤어스타일 등등이 제가 영화를 딱 시작할 때 모습을 보고 할리우드 얘네들은 정말 이런 것들을 맞추는데 아주 뛰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그런 장인 솜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네. 이 영화를 굳이 골라온 이유가 시대를 변화시키는. 네. 그러니까 1973년에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회가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2017년에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거든요. 촛불로 변했죠. 그러니까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변화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는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정점에서 그 터닝 포인트의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거나 도태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가 발전하는 것을 막는 행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변화의 어떤 중요한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그 활동을 할 텐데요. 여기서도 나옵니다만 우먼 레벨 같은 그 여성 그 진보적인 어떤 그런 잡지도 나오고요. 그 이 영화 속에서도 이렇게 그 얘기가 다뤄지는데 어쨌든 테니스계에서도 여성 운동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세기의 대결이라는 압축된 드라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마치 테니스 경기인 척 사실은 70년대의 미국의 사회상을 통해서 어쩌면 변화의 지점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끌고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거예요. 정치가 인간을 변화시키는가. 그러니까 정치의 변화가 인간을 변화시키는가 아니면 인간이 정치를 변화시키는가. 그건 늘 화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빌리진 킹이라고 하는 29살의 여성 테니스 선수가 55세였거든요. 그 바비 릭스가요. 근데 사실 나이가 좀 제가 영화를 보면서 약간 바비 릭스가 억울하다는 생각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이게 방송용어로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깨졌거든요. 그렇게 마치 테니스 게임 무하마드 알리였었어요. 떠버리 바비 릭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체력도 좀 노쇠하고. 근데 원래는 이 사람이 상업적 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어서 빌리진 킹을 내세워서 자기가 대결을 벌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그 흥행이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빌리진 킹은 여성 운동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그 쇼비니즘적인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남성 우월적 발언, 뭐 여자는 부엌에 있어야 된다, 등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빌리진 킹을 자극해서 대결을 우리 정치인 중에서도 그런 발언하신 분 있잖아요. 대선 중 하나. 이 바비 릭스처럼 의도적인 상술이 뛰어난 머리가 뛰어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정치권에는 그냥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들을 지금 반면 교사로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테니스 경기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재밌겠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테니스 경기의 룰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 테니스가 얼마나 오묘한 조합으로 경기가 이끌어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회상 특히 페미니즘 이런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테니스 경기라고 하는 도구를 썼다? 이게 얼마 전에 봤던 영화 I Can Speak를 통해서 그렇죠. 위안부를 얘기하고 스카웃을 통해서 광주항쟁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좀 우회적 접근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든 변화는 구체적인 어떤 사례로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70년대에 대해서 정치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사람들 귀에 안 들리는데요. 이런 구체적 에피소드. 그러니까 빌리진 킹이라는 여자가 테니스를 통해서 얼마나 그 미국의 그러니까 바비 릭스하고의 대결을 통해서 바비 릭 지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그리고 함께하는 것. 그렇죠. 사회를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면 그런 느낌이 확 와요. 지금 우리도 변화하고 있는데 영화 속에서 페미니즘을 반대하고 뭐 여자는 뭐 부엌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애나 키워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나와요. 백인 보수주의자. 말씀하신 그 정치 지도자 꼭 봐야겠는데 제가 그분 핸드폰 번호 아니까요. 이 영화 소개할게요. 미국 가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영화 돌아왔나? 그렇죠. 이미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돌아왔죠. 근데 이런 영화 봐도 똑같은 소리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영화. 주키퍼스 와이프는 지금 개봉 중이고요. 주키퍼스 와이프. 주가 동물원이죠. 그러니까 동물원을 지키는 주키퍼스 와이프. 주키퍼스 와이프. 그러니까 맞다. 그렇게 발음해야 되나. 주키퍼스 와이프. 미국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주 하면 주 해야 돼요. 주. 참 주하면 정봉주인 줄 알아요. 주. 그 정봉주 아니에요? 술 한잔 주세요. 그래서 동물원을 지키는 부인이죠. 이게 폴란드가 배경이고요. 폴란드 영화예요? 합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주도했지만 배경은 이제 공간은 폴란드죠. 그래서 1941년
39년, 41년 요때가 이제 2차 2차 세계대전 시기인데 벌어질 때고 폴란드 침공 때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폴란드에서 동물원을 운영한 한 부부가 이제 침공당하고 동물원이 많이 파괴되고요. 폴란드를 히틀러가 침공함으로 인해서 유럽이 초긴장 상태로 들어가는. 그 폴란드로 가는 길이 신장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70%가 산악이지만 폴란드는 거의 평야거든요. 그래서 폴란드가 외세의 침공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탱크가 가기가 너무 좋은데요. 그냥 하루 거리로 가는 거죠. 그냥 쭉 진격해서 장악. 맞아요.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는 이제 그 워낙 독일 그 아리안족이 많아서 그 무혈 입성을 했고 폴란드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인가밖에 안 걸렸어요. 폴란드가 그리고 동유럽으로 가는 길목이잖아요. 여기를 점령하면 쭉쭉 갑니다. 쭉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치가 결국 모스크바까지 간 거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요즘 우리 젊은이들 말로 개폭망한 거죠. 제가 곁다리 이런 말씀 하나 드리면요. 영화 배급 투자 배급을 하는 그 어떤 사장 분 중에 한 명이 그 액자로 자기 벽에 독일군이 모스크바를 침공하는 그 이 지표를 하나 그려놓고요. 그 밑으로 전사자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병사들 수가 병력 수가 떨어지는 걸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실은 히틀러가 회군했어야 되거든요. 중간에 보급로가 끊기고 그리고 추위가 오고 러시아는 알았잖아요. 신은 알려졌잖아요. 세계적으로. 홍상수 감독의 영화도 그렇고. 그런데 저한테 주로 물어보는 것이 왜 한국에서 곡성 같은 영화가 만들어졌느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이에 한국에서 많은 일이 있었다. 이상한 죽음도 있었고 아이들의 죽음도 있었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심령 영화 오컬트 무비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곡성이 한국 사회의 그런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을 대변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곡성을 통해서 그런 한국 영화를 통해서 한국 이해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고 제가 새삼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바쁜 일 없으세요? 제가 사실은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람 사는 세상 영화제라고 해서요. 사람 사는 세상 영화제? 네, 노무현 재단에서 주최하는 그러네요. 영화제. 사람 사는 세상 영화제. 네. 뭐랄까? 이번에 모토가 제가 내세운 영화제 슬로건이 영화는 정치다, 정치는 영화다. 우리한테 배운 거 거기다 써먹으면 어떡해요? 훔쳤죠. 네. 난 정치가 많이 들어간 거 어쨌든 좋아요. 어쨌든 9일부터 12일까지 좀 짧게 해요. 9일서부터 12일. 네. 12일까지 장소. 제가 서울국장이요. 서울 시내에 있는 서울국장. 서울국장하고 독립영화 많이 하는. 거기 시네마테크도 있죠. 네. 자,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영화.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 가져왔는데요. 빌리진 킹 세기의 대결이라는 작품이고요. 아마 요즘은 테니스타가 나달? 네, 그렇죠. 라파엘 나달 최고인가요? 제가 뭐 스포츠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그렇죠. 나달이 인기가 제일 많죠. 그렇죠. 네. 지금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테니스. 아니죠. 달 이런 거 좋아해. 달. 근데 어쨌든 요 영화는 빌리진 킹 워낙 이제 전설의 테니스타였었죠. 1970년대에. 1970년대 제가 그 기억하는 테니스 선수 이 빌리진 킹 같은 여성 스타 말고도 뭐 지미 코너스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등등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어쨌든 이 영화는 빌리진 킹과 바비 릭스의 남녀 혼식 세기의 대결인 거지. 그 전까지는 이제 남자 테니스, 여자 테니스였는데 요때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겨루는 요 싸움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매치가 되나요? 요걸 매치를 일부러 요때 한 겁니다. 요게 이제 그게 이 영화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1973년이 배경이니까. 73년이면 아마 이 시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닉슨이 하야할 때고 미국 정치가 굉장히 요동을 칠 때. 워터게이트 사건. 72년에 워터게이트 사건. 73년에 이제 하야하고 포드 등장하고 베트남전 다 접고 뭐 등등 했을 때죠.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요동칠 때였고 이른바 이제 민권운동, 인권운동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페미니즘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시대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내일이죠. 1년 전 촛불 집회가 시작된 날 꼭 1년 됐습니다. 평일 내내 그리고 그 고단한 일상을 보내고도 주말마다 광장에 나가 촛불을 켰던 개념 시민들, 친구들과 연인과 아이를 데리고 또 동료들과 함께 혼자서도 꿋꿋이 혼자서도 잘해요. 그렇게 여러분들 시민들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입니다. 다 같이 축하합시다. 정치인들 그리고 정권을 잡은 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촛불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막중한 의무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정권을 정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행사는 오늘 광화문과 여의도 두 군데서 열립니다. 자, 103.5MHz 러브 FM SBS.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토요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 정치쇼 맞춤 영화 평론가 소개하겠습니다. 오동지는 영화 평론가. 아싸. 왜 오랜만에 듣는 느낌이 나죠?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만에. 그렇죠. 네. 아니 그런데 그래도 네. 그 사이에 요즘 바빠 보여요? 네. 그 사이사이에 제가 뭐 해외도 좀 나갔다 오고요. 네. 상파울로 갔다 왔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네. 아, 그런가요? 예. 네. 상파울로. 상이 세인트란 뜻이죠? 네. 그러니까 성바울. 성바울. 네. 그렇죠. 리오데자네이로는 리버 오브 제뉴어리. 1월의 강이라는. 1월의 강이요? 네. 도시 이름이. 리버 오브 제뉴어리. 네, 도시 이름이 1월의 강이에요. 예. 거기가 좀 브라질이 좀 운치가 있죠. 근데 사실 브라질이 문화가 발달한 나라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브라질 미술이 워낙 좀 강세죠. 어쨌든 ROJ라고 아세요? ROJ요? 네, 리버 오브 제뉴어리. 그 사이에 약어를 만드시고. 어쨌든 그 상파울로에서 한국영화제 하는데요. 예. 요즘 중남미에서 한국영화가 굉장히 핫합니다. 오, 핫해. 네. 그래서 쿠바에서도 한국영화가 굉장히 인기고요.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고 브라질에서 한국영화가 굉장히 인기인데 케이팝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영화 자체가 워낙 좋아서. 그렇죠. 재밌어요. 놀라운 거는 이제 이번에 상파울로 가니까 교민들이 보는 영화가 아니고요. 그 현지인들이 보는데요. 이 상파울로의 그 관객들이 예를 들면 박찬욱의